과연 조선시대에 가장 수입이 좋았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 다녔던 바로 그 직업이었습니다. 더럽다고 천대받던 예덕 선생들이 실제로는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 중 하나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예덕 선생이라는 명칭부터 살펴보죠. 이는 조선시대 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의 환경미화원과 비슷한 역할이었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똥을 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 위생과 농업 발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인물들이었거든요. 조선시대 한양의 인구는 18세기 후반 약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살다 보니 배설물 처리는 도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죠. 특히 양반가들이 몰려 사는 북촌과 남촌 지역에서는 체면상 더러운 일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덕 선생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들 없이는 한양이라는 거대 도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예덕 선생들이 단순히 똥을 치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사업가였어요. 분뇨를 수거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완전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채소 재배의 필수적인 거름으로 활용되었는데 당시 농업 기술로는 인분만큼 효과적인 비료가 없었습니다. 현대의 화학 비료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자원이었던 셈이죠. 예덕 선생들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 4시경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각자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분뇨를 수거했습니다. 단순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어떤 분뇨가 어떤 작물에 적합한지, 얼마나 발효시켜야 하는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농업 컨설턴트 같은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예덕 선생들은 분뇨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했습니다. 양반가의 분뇨가 가장 비쌌는데 이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영양가가 높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민들의 분뇨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이런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통해 예덕 선생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덕 선생들의 수입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크게 3가지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분뇨 수거 수수료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죠. 둘째는 농가에 판매하는 수익이었고, 셋째는 특별한 경우에 받는 추가 수수료였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하거나 특별히 좋은 품질의 거름을 요구할 때 받는 프리미엄 요금 같은 거였어요. 18세기 후반 기록에 따르면 한 명의 예덕 선생이 연간 6,000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60냥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당시 일반 농민의 연수입이 10냥에서 15냥 정도였으니 예덕 선생들은 농민보다 4배에서 6배나 많은 돈을 벌었던 셈이죠. 심지어 일부 하급 관리들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당시 한양의 기와집 한 채가 대략 300냥, 초가집 한 채가 20에서 30냥 정도였습니다. 즉 예덕 선생이 2년에서 3년만 열심히 일하면 자신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현재로 치면 연봉 1억 원 정도의 구매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입이었던 거죠. 예덕 선생들이 이렇게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관청의 허가가 필요했고 담당 구역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려면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했어요. 수레, 통, 각종 도구들을 마련해야 했고 분뇨를 보관할 창고도 있어야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사는 것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덕 선생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천한 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좋은 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예덕 선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농사의 성패를 좌우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예덕 선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농업에서 분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채소 재배에는 필수적이었어요. 무, 배추, 상추, 파, 마늘, 양파 등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는 채소들은 모두 충분한 거름이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 인분은 가장 효과적인 비료였던 거죠. 특히 질소 성분이 풍부해서 잎채소 재배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덕 선생들은 단순히 분뇨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축의 배설물도 함께 처리했어요. 소, 말, 돼지, 닭 등
다양한 동물의 분뇨를 수거해서 용도에 맞게 가공했습니다. 특히 말똥은 밭작물에, 소똥은 논농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예덕 선생들은 이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종합적인 농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었던 거예요. 예덕 선생들의 작업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수거한 분뇨를 바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발효시켜서 품질을 높였어요. 발효 과정에서 병원균이 죽고 냄새도 줄어들었죠. 또한 계절에 따라 발효 기간을 조절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2-3주, 겨울에는 1-2개월 정도 발효시켰다고 하네요. 이런 기술적 노하우가 이대로 이들의 경쟁력이었던 거죠. 18세기 후반 들어 예덕 선생들의 조직화도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가격을 조절하고 구역을 나누어 관리했어요. 이는 현대의 업계단체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전체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죠. 때로는 공동으로 대형 농장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덕 선생들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다시 지역 경제로 환류되었어요. 집을 사거나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자녀 교육에 투자하면서 소비를 늘렸습니다. 일부는 다른 사업에도 진출했어요. 여관업이나 상업에 투자하는 예덕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리 대금업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예덕 선생 출신 중에서 성공한 상인이 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뇨 수거 사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후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간 거죠. 이는 당시 사회에서 신분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상승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덕 선생들의 생활 수준은 어땠을까요? 높은 수입 덕분에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질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자녀들에게는 교육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일부 예덕 선생의 자녀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도 했고 실제로 관리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예덕 선생들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양반들은 이들을 하대했고 결혼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이기도 했죠.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예덕 선생들의 기술적 혁신도 주목할 만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분뇨를 수거하고 운반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어요. 냄새를 줄이는 방법, 발효를 촉진하는 기법 등 나름의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지식은 대를 이어 전수되면서 가문의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영업 비밀이었던 셈이죠. 조선시대 도시 위생에서 예덕 선생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한양은 질병과 악취로 인해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전염병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의 번식을 막았거든요. 공중보건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숨은 영웅들이었던 거죠. 예덕 선생들과 농민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서로 의존적인 파트너십이었어요. 농민들은 안정적인 거름 공급을 위해 예덕 선생들과 장기 계약을 맺기도 했고 때로는 선금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예덕 선생들은 농민들의 요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죠. 정말 현대적인 비즈니스 관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예덕 선생들의 계절별 업무 패턴도 흥미롭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농사철이라 거름 수요가 많아서 가장 바쁜 시기였어요. 여름에는 발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장비 정비나 새로운 고객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계절적 리듬을 잘 활용해서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던 거죠. 예덕 선생들 중에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구역을 담당하거나 다른 예덕 선생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확장한 경우죠.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기업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지방에까지 사업을 확장한 예덕 선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덕 선생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도 상당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양반가에서 서민층까지, 도시에서 농촌까지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사업 확장이나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때로는 정치적 정보나 경제 동향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예덕 선생들의 지위는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도 도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덕 선생들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예덕 선생들의 성공 사례는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한 일이라고 여겨지던 직업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는 신분제 사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덕 선생의 성공을 보고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예덕 선생들은 환경사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거죠. 순환 경제의 개념을 이미 실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조선시대에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업가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예덕 선생들은 단순히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위생을 책임지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전문가들이었어요.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성공한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어떤 일이든 전문성과 성실함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말이죠.